네, 반갑습니다. 장구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죽음,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금기시된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서 다뤄지기 힘든 주제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그 과정, 가장 마지막 과정에 있는 사람들, 보통 치료사, 의사, 이런 여러 가지 죽음과 관련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여러 이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또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 과학적인 관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내용, 그리고 하나의 선언문 같은 게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의식의 비국지성에 대한 선언이고요. 다시 말해서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보통 몸이 생리적 기능이 멈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고 나면 몸과 뇌가 이제 멈추게 되면 이런 의식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음인데요.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물질주의 기준에 맞췄을 때. 하지만 이 의식이 몸이 기능이 멈추고 뇌 기능이 멈춰도 사라지지 않고 존속될 수 있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게 비국지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의식의 비국지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비국지성, 의식의 비국지성을 포함한, 즉 임종 돌봄에 관한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임종시 일어나는 현상과 임종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의식이 비국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천천히 관찰하고, 그리고 개념화하고, 이것들을 매뉴얼을 정리했을 때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 환자의 당사자, 가족들, 그리고 관련 의료진들까지도 어떻게 이것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돌볼 수 있을까. 임종 돌봄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최초의 시작은 2014년 2월에 애리조나주 투싼시에 있는 곳에서 여러 명의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구자, 학자, 가장 중요하게는 치료자, 임상의들이 모여서 내린 선언이죠. 의식의 비국지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9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임종 돌봄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임종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의식은 의식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라는 느낌, 의식,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이것들을 보통 종교나 철학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식이 죽고 난 다음에도, 즉 몸이 멈추고,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난 다음, 뇌의 기능이 멈추고 난 다음, 심장이 뛰지 않고 뇌가 멈춘, 뇌파가 움직이지, 정지한다라고 표시될 때조차도 의식은 남아있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도, 그리고 이 선언을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도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결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비국지성을 띈다라고 과학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가지는 가치가 있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임종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와 교육들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죽음에 대한 일상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의료적인 어떤 치료 가능성이 없을 때 이 환자의 치료를 계속 연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마지막 그런 생명 연장 치료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작용할 수 있고, 이것들이 적응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했고, 이것들에 대한 나름 입장을 정리해서 하나의 가설로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의식의 비국지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과연 왜 이 치료사와 임상의와 학자와 연구자들은 의식이 인간의 몸이 죽더라도, 몸의 기능이 멈추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인간은 죽어도 모든 게 사라지지 않고 의식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하나의 일치된 결론에 다다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가지 근거 기반의 연구 결과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근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정지했을 때, 뇌 기능이 멈췄을 때 보통 우리는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정 시간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학의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나타난 예전에 없었던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런 죽었다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 즉 이 사람들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는 임사체험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고 이 독특한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주관적인 경험들을 쭉 검토했을 때, 정말 많은 수의 케이스를 검토했을 때 나름의 일치되고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첫 번째 근거는 임사체험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 이후에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비국지성을 띠면서 남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종말 체험이라고 하는,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거나 혹은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의 종말 체험,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두 번째 의식의 비국지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두 번째 근거입니다. 보통은 이 임종 체험, 그러니까 종말 체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됐을 때, 죽기 직전이든 혹은 죽기까지 하루나 이틀,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환자가 일어나거나 앉거나 혹은 누워있더라도 어떤 한 곳을 쳐다보면서 응시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의사나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앞에 있는 이 사람 존재가 보이냐고. 보통 이 사람과 존재는 영어로는 visitors라고 하는 방문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들이 대다수입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 어머니, 친구, 그리고 종종 반려견까지,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마지막 종말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존재들이. 그리고 이런 알고 있는 실제 가족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돼서 어떤 종교적인 형상을 띈 각 종교에 있는 성인과 혹은 신들 혹은 신과 관련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형상화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그냥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큰 빛 덩어리로 표현되는 이러한 대상과 존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체험을 할 때,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종 보죠. 혼잣말 하기도 하고, 보이냐고 얘기 묻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또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죽음 직전에 있는 어떤 환각과 환상인지, 아니면 이것들 일관된 어떤 하나의 현상이고 주관적 보고이고, 이것들을 패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두 번째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말 체험.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의 의식의 비국지성을 이해하는 데 두 번째 근거로 사용되었고요.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거부터 얘기하죠.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된 영매들의 보고입니다. 영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고 하는 영매는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존재들, 고인들과 어떤 비물리적인 대상들과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매개 없이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무당들 혹은 영매라고 하죠. 영매들이 미국에서는 실험실, 즉 공인된 실험 연구를 통해서 2중 혹은 3중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차단할,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그 대상의 이름을 준다든지 혹은 대상에 대한 사진을 준다든지,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그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어떤 기관과,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공인하는 영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인된 영매들이 있습니다. 영매들은 보통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단순히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그 과거를 또 드러내서 의미를 구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남아있는 유가족들, 당사자들이 먼저 떠난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이런 영매를 통해서 과학자와 함께, 공인된 영매와 함께, 심리학자, 과학자와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먼저 떠나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본인이 매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인된 영매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한 말씀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통신은 말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라고 해서 단순히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한다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신호나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죠.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통신을 보낸다는 건데, 이 사후통신이 네 번째 근거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후통신의 매개로는 나비, 그리고 무지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과 아시아, 미국 전체, 동서양 전체의 문화권을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많고요. 나비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본 순간, 예를 들어 마지막 이렇게 장례를 마치는 그 순간이나 혹은 마무리가 될 때쯤 혹은 한창 장례가 진행되는 그 순간, 날씨와 계절과 모든 것들을 어울리지 않는 어떤 나비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쭉 날아다니는, 한 마리가 됐든 수십 마리가 됐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마지막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잘 지내고 있던 하나의 신호를 나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비를 통해서 고인이 보낸 사후통신, 즉 신호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 때로는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히 지내시다가 가는 경우도, 또 많이 아프다고 가신 경우도, 뭐 갑작스럽게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례 절차나 혹은 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렇게 나비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호스피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엘리자베스 킬블로스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중 한 명을 꿈꿔가는 이 심리학자가 쓴 책, 사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나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치의 지배하에 이렇게 갇혀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있었던 수용소, 어떤 건물에는 많은 낙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비의 낙서가 가장 많다고 하죠. 나비는 문학과 철학과 여러 가지 종교와 전통에서 이 형태가 바뀌는 새로운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를 보는 형태가 바뀌는, 문을 열고 나가는 혹은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이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징적인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비는 죽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보고되는 현상.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나비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후통신은 단순히 이렇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촉각, 있다는 느낌, 고인이 있다는 느낌, 후각, 그 냄새, 고인과 관련된 냄새, 청각, 청각도 단순히 말이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신호가 온다는 어떤,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알만한 어떤 신호,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혹은 전화가 오지만 소리는 없지만 뭔가 정확한 느낌으로 전달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먼저 떠나간 고인이 된 가족들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바라본다든지 얘기를 해준다든지 등장한다든지, 이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사후통신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후통신 예시 중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정현재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아들의 방, 치우지 못하죠. 갑작스럽게 떠나기 때문에 방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여섯 시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원두커피 향이 강하게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족들 모두가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강한 원두커피 향을 맡았죠. 주변에는 그런 강한 원두커피 향을 맡을 만한
카페나 혹은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어떤 그런 관련된 것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도 강한 냄새가 날 때 가족들은 다 알았던 거죠. 그 먼저 떠나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에 원두커피를 갈아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며칠간 혹은 얼마 동안 진행이 되던 그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사후통신이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후통신에 대한 예시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또 하나의 이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은 사라졌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식이 존속한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네 번째 근거로서 사후통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근거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관한 연구예요. 사실 전생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 사람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전생에 무슨 어떤 덕을 쌓았는지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그 현상을 단순히 그러한 믿음과 신념과 혹은 가변 속설로 다루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입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결과를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는 계속 그 제자들로까지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이안 스티븐슨의 연기는 여러분들 아마 제록스라고 하는 그 복사기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회장이 지금 고인인 회장이 이 이안 스티븐슨에게 연구비를 줘서, 막대한 연구비를 줘서 이안 스티븐슨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건이 넘는, 훨씬 더 많은, 지금까지 연결됐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건수에 확인된, 나름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주장을 했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했을 때 전 세계 어디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 그런 이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연구팀이 파견되고 이안 스티븐슨이 직접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파견돼서 최대한 철저하게 그 정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 다음에 유지를 한 다음에,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그거 참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것들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사례는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나머지 것들보다는 이 전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환생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수천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죽었지만 그 의식은 존속을 해서 전생에서 다음 생, 현재 생으로, 앞에 미래 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즉 이렇게 임사체험, 종말체험, 혹은 그때 일어난 물리적 현상, 그리고 사후통신, 그리고 실험실에서 진행된 영매와 관련된 연구, 사후생에 대해서, 비물리적인 어떤 의식의 비국지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의 어떤 관련된 과학적 연구,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로 대표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이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과 치료자들과 임상학자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겠구나, 비국지성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걸 바탕으로 임종 돌봄에 대한 프로토콜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